안녕하세요. 고전읽기의 이윤호입니다. 도라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름이라 불려지는 것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도덕경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광고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오로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오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매주 제가 사실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번역자나 혹은 인문학자들을 모시고, 인문학의 이러저러한 분야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선생님들을 모시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저 혼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그 경우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감춰진 것과 드러나는 것, 그리고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예컨대 오늘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라이온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라이온킹은, 우리들한테 익숙하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보는 애니메이션이죠. 이 애니메이션은 어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코드들이죠. 예컨대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팝콘 실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팝콘 자막에 팝콘이라고 하는 글자를 아주 빠른 속도로 틀었을 때 팝콘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고 그냥 맨 화면만 보이게 됩니다. 이 화면에다가 팝콘자를 계속 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쏘기 때문에 실제로 화면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팝콘 장사가 지나가면서 팝콘을 팝니다. 그리고 쏘지 않고 팝콘을 팔죠. 다시 쏘고 팝콘을 팔고,
그 결과가 놀랍게도 팝콘이 쏘고 팝콘을 팔았을 때가 3배가량의 그 팝콘이 팔렸다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식에 일정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시지각을 통해서 보이는 것만이 어떤 진실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라이온킹이 숨겨져 있는 어떤 기호라고 할까요? 아니면 숨겨져 있는 어떤 코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라이온킹은 이야기 줄거리는 내러티브를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신바는 삼촌의 음모에 말려서 그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죽은 책임이 자기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가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고향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가득 덮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향 하늘을 향해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스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스카와 싸웁니다. 그리고 이기게 되죠. 그리고 먹구름이 거쳐지고 언제 아이를 가졌는지 아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발 아래 모든 동물들이 엎드려 있는 거죠. 그게 대단히 이제 스펙터클하고 대단히 이제 다양한 장식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러티브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코드들이 뭘까? 이런 거죠. 거기에 그 주인공 신바는 무슨 색일까요? 이런 거예요. 이러자면 알게 모르게 슬며시 어떤 기호들을 숨겨놓고 있는데 그 기호의 핵심에는 그 기호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신바는 흰색의 노란 머리를 휘날리고 있는 사자였고 그리고 스카는 검은 사자인 거죠. 즉 정의롭고 그리고 보다 인간적인 사자를 가지고 인간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요. 어떤 따뜻하고 그리고 윤리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주인공 신바는 백인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로 은유되어 있습니다. 반면 스카는 포악하고 권력적이고 음모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그 스카는 검은색 인종을 상징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기생하고 냄새나며 그리고 그것에 빌붙어서 하는 음모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하이에나, 그건 황색인을 중심으로 하는 히스패닉들, 혼혈들이죠. 결국 그 이야기는 일정하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미국의 짧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역사를 백인의 시각에서, 백인 우월주의적 시각에서 그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60년대 그 반전과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히피들의 문화, 그것이 신바가 가출하고 만들어내는 하쿠나 마타타하고 돌아다녔던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다가 정신 차려서 이제 조국 미국을 향해서 싸우고 승리의 영웅주의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라이온킹의 기본적인 권력이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이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검은 것은, 어두운 것은 음모적이고 그리고 포악하고 그리고 권력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의 대통령이랄까 뭐 어둠의 자식들이랄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 검다라는 것이 규정되고, 그리고 하얀 것, 그것은 좋은 것, 뭐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들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백인은 혹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서구의 그런 이미지들은 문명적이고 보다 정의롭고 이런 의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 흑인은 혹은 그런 검다는 것은 야만적이고 그리고 흉폭한 것으로 이미지화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변경이 있더라도 백인이면 모두가 우월하고 문명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다못해 영어 회화 선생의 대부분은 백인이죠. 최근에는 좀 바뀌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스위스 사람이 있어요.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로 스위스 사람인데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죠. 본인도 얘기합니다. 자기 영어 잘 못한다고. 왜냐하면 거기 독일어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창한 영어를 할 것 같다는 어떤 환상을 갖게 되는 것도 그런 의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어쩌면 더 의미들이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두 번째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이야기를 더 해보면 인어공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안데르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어공주는 안데르센 원작이죠. 근데 안데르센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동화 작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에는 동화라는 개념은 없었죠. 적어도 동화라는 개념이 현실화되는 것은 20세기에 와서 어린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 동화라는 개념은 만들어졌으니까 적어도 어린이가 있기 전에 이야기는 동화라기보다는 어떤 우화의 의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안데르센은 사실 자신들의 신분적 어떤 절규들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을 쓰게 됩니다. 예컨대 안데르센은 부르주아지 계급이죠. 부르주아지 지금이야 최고의 권력 내지는 최고의 어떤 특 A급의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개념이지만 과거의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 중인 혹은 마름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귀족들이 성 안에 살면서 성 밖에 있는 평민이나 농민이나 천민들에게 일정한 재주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성 안에 살게 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차마 귀족의 품위를 해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시키는 일을 대신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의 입안을 보고 치아를 고치는 일, 나중에는 이게 치과 의사가 됐겠죠. 이런 것들이 귀족의 품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평민 중에 한 명을 잡아다가 이제 그런 일을 시키는 거죠. 또 몸을 치료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귀족의 품위로서 절대 할 수 없는 그 천박한 일 중에 하나가 돈을 세는 일이죠. 그런 것들을 평민 중에 한 명을 잡아다가 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회계사가 되거나 자본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안데르센은 그 중에 이른바 문필가라고 하는 편지를 쓰거나 공문서들을 만들어내는 귀족들끼리의 어떤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맺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서신을 작업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성 안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안데르센도 그 경우죠. 근데 이 부르주아들은 항상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냐면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출신이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귀족의 그 문화 어려서부터
자리 잡고 배웠고 자기의 뼛속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족들의 품위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모멸감을 갖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귀족들에게 끊임없는 신임을 받지 않으면 언제 성 밖으로 쫓겨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데르센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팔고 귀족들의 의도, 귀족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겪게 되는 거죠. 당시 부르주아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제3기급, 제3신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엄청난 힘을 갖게 되긴 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부르주아들은 처참한 그들의 어떤 삶들을 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주아들은 언제나 엄청난 불만과 불안과 그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공포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됐고 안데르센도 그 경우죠. 그래서 안데르센의 작품을 잘 보면 예컨대 이런 거죠. 미운 오리 새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 딱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원래 백조인데 내가 잘못 태어나서 그 알이 오리에 있는 바람에 나는 그 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죠. 나의 신분은 원래는 오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절규처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분홍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귀족이 된다는 것, 귀족을 흉내낸다는 것, 혹은 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춤을 추기 위해서 분홍신을 한번 신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중에 결정판은 이제 인어공주입니다. 인어공주를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인어공주는 언더더시에서 오버더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성 밖의 천민으로부터 성 안의 부르주아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포함한 자신의 영혼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다리를 얻지만 그 다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성 안에 살아가는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수치심과 모멸감에 살아야 했던 부르주아들의 당시의 일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다리가 아닌 다리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언제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던 거죠. 더욱이 그 귀족으로부터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나 사랑을 구애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안데르센의 그 작품에 보면 결국 사랑을 못 얻게 되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언니들이 찾아오게 되죠. 언니들이 찾아와서 이제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칼을 하나를 구해서 인어공주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왕자를 죽일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언더더시로 다시 바다 밑으로 올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인어공주는 그 칼로 왕자를 죽이지 않고 자살을 하고 끝납니다. 그것은 당시의 부르주아들의 일상이었던 거죠. 만일 귀족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귀족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순간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끔찍한 성 밖의 삶, 언더더시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안데르센이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부르주아적 절규죠. 근데 그것이 디즈니랜드에 의해서 뒷부분이 살짝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고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어떤 기호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잠깐 보면 이런 거죠. 사실 내러티브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뒷부분이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맥락 없이 뜬금없이 근거 없이 왕자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사랑을 얻는 순간 갑자기 벌레가 됐던 아버지도 다시 살아나고 언니들도 다시 다 살아납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목소리, 그 목소리와 더불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벌레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자기는 다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얻자마자 벌레가 되었던 언니들도 아버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얻게 되죠. 이것이 살짝 바뀌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기호가 있느냐. 예컨대 처음 그 인어공주가 왕자를 처음 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날 왕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무슨 날이었을까? 예, 왕자가 바로 왕자의 생일이었고 왕자가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이 춤은 안데르센의 작품에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귀족의 하나의 은유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부르주아들은 흉내낼 수 없었던 어려서부터 뼛속 깊이 귀족들의 귀족 교육에 어떤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무도회였던 거죠. 그래서 음악과 춤과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실내 코디, 실내 장식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예술. 그것이 귀족의 문화로서의 춤입니다. 무도회예요. 부르주아들은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자신들이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결국은 귀족의 그 무도회를 흉내낸 것이 나중에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찾았을 때 가든 파티라고 하는 그 양식을 살짝 가져오되 천박하게 고기 꺼먹는 것으로 바꾸게 되는 이것이 이제 귀족들의 문화를 흠모했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르주아들의 특징들이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안데르센의 작품에서도 이 춤추는 문제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인어공주가 왕자를 보고 반하는 날, 그날도 역시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춤은 대단히 중요한 은유인데요. 왜냐하면 인어는 춤을 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춤을 춥니다. 이 춤을 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언더더시에서 오버더시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의 하나의 은유이죠. 그래서 이 욕망이 합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춤으로서 등장하는 왕자의 욕망이고요. 그것이 과도하게 존재할 때 문어라고 하는 다리가 많은, 즉 여기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어떤 기호는 다리라고 하는 거죠. 다리가 없는 인어가 다리를 갖고자 하는 욕망. 무엇인가 그 욕망을 꿈꾸는 것.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모든 가족의 끔찍한 그 죽음을 겪더라도 그 욕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안데르센의 원작은 결국 인어가 죽게 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디즈니랜드는 슬며시 그것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냐면 욕망하는 순간 네가 성취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한꺼번에 보상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본주의의 아주 중요한 어떤 명제이자 원리이자 윤리입니다. 이러자면 자본주의 구조는 끊임없는 욕망과 욕망을 매개로 하는 소비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죠. 이 소비가 없다면 자본주의는 한순간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욕망에 근거한 소비이고 이 소비를 통해서 끊임없이 물건들이 생산, 재생산될 때 바로 자본주의는 자기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그 자본주의적 윤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갖고 있는 정당성, 정말 인어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를
그 언니들을 모두 벌레로 만드는 것은 정당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욕망이 성취된다면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보상될 것이다. 지금은 친구도 그리고 윤리도 가치도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명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의 것들이 알리바바의 40인의 도적, 알라딘, 물건을 훔쳤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느냐 하는 문제, 무엇을 욕망하느냐 문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기호들이 이 안에는 살짝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유를,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흥겨운 음악에 그리고 스펙터클한 화면에 빠져있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한편의 라이온킹을 통해서 백인 우월주의를, 그래서 백인의 문명에 대한 대단한 컴플렉스를 우리 안에서 내재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식의 어떤 인어공주가 주어지는 대로 자본주의적 소비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들의 근육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하나 그리고 하다못해 횡단보도의 선 하나 그리고 도로 표지판 하나 그리고 아이콘 하나 색깔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이 시간에 음악 하나 듣고 한번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볼까요?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ta bear.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is... 예, 어떠세요? 들어보니 그렇게 경쾌하고 뭔가 스펙터클한 음악 속에 무서운 기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시겠죠. 언더 더 시. 어찌 보면 이 하나의 선, 오버 더 시와 언더 더 시를 경계하는 이 선 하나 속에서 그 안에 엄청난 어떤 의도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어느 건물에 에서 뭘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4층에서 강의를 하다가 6층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6층에서 옮겨서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제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뛰쳐나와서 내가 도대체 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우리가 보통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 이렇게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모두가 군청색이었고 제가 그 전에 강의를 하던 4층 공간은 오른쪽이 남자 화장실이었는데 6층으로 옮겼을 때 오른쪽이 여자 화장실이었던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으로 화장실을 갔는데 결국 그 안에서 여자 화장실이었던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일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있나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그 파란색 옷과 빨간색 옷 중에
사내아이의 옷이 파란색이고, 여자아이의 옷이, 빨간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그 패스트푸드점은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파파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또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이 다 빨간색입니다. 하다못해 과자도 새우깡, 코카콜라, 할 거 없이 과자 라인에 가면 전부 붉은색 이미지로 덮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펩시콜라도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빨간색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색으로 파란색을 쓰고 있는 거죠. 가운데 심벌은 빨간색입니다. 이 붉은색의 이미지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도대체 모든 과자는, 그리고 모든 패스트푸드점은 붉은색일까? 그 이유에는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죠. 빨간색의 자외선 파장이 일정한 호르몬을, 소화 호르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음식들에 대한 것들이 보다 빨리 먹고 빨리 소화시키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패스트푸드점은 다 빨간색의 이미지를 차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문득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여자는 과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자는 패스트푸드점인가? 적어도 우리가 살아왔던 근대라고 하는 건 근육질 노동이 근거하는 노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여성들은 과자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컨대 비혼이라는 말이 아니라 미혼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것도 아마 그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그것이고,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 예컨대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라고 하는 특수한 결혼을 하지 않은, 사회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어떤 개념은 아닐까. 이르자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사회가 남성들을 보조적으로 남성들의 노동에 보조적이고 부차적 노동으로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친년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구전되어 왔던 이야기 중에 인신매매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죠. 나무꾼과 선녀는 우리가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폭력이 난무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나무꾼은 선녀를 사랑했을까? 절대로 사랑했을 리가 없죠. 사랑했다면 사랑한 선녀의 옷을 훔쳐서 아양을 부리던 앙탈을 부리던 교태를 부리던 해야죠. 그것이 이미의 옷 하나를 짓고 다 가라 나머지 내 거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IQ 선녀의 IQ 루트백이나 로그백이 아니라면, 옷을 뺏겼으면 옷을 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래도 안 주면 싸워야죠. 그래도 안 주면 놓고 와야죠. 옷을 뺏겼는데 결혼을 했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결혼이 아니라 엄청난 폭력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지 않고 예컨대 많이 사랑했다면 아이를 둘이나 낳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옷을 찾자마자 선녀는 도망갔을 리가 없는 거죠. 결국 나무꾼은 선녀를 사랑했을 리 없고 선녀는 나무꾼을 사랑했을 리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나무꾼은 이 범죄를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의했죠.
더 무서운 것은 결국 그것이 지금 뻗젓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그 폭력의 이야기가 지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둔갑하여 있는 것이 가장 끔찍한 폭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 사회이고 여전히 근육질 노동이 주요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명의 인신매매범이 모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가명을 쓰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무꾼, 나는 사슴. 둘이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본명을 쓰면 자신들의 인생에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생을 포기할 때까지, 아이 셋 날 때까지 감금하고, 그리고 폭력들이 난무할 것을 서로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그 계획은 실패하죠. 아이가 둘이 날 때 그 선녀는 아마 나무꾼의 방심이겠죠. 이제쯤은 인생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선녀의 옷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마자 선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옷을 입고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끔찍한 폭력이 난무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 안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호가 뭐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다음 주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컨대 히틀러는 언제 어떻게 등장하고 있었을까? 그것의 배경은 무엇일까? 어쩌면 19세기에 나폴레옹이 동쪽을 향해서 움직일 때 그것을 봤던 분열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작은 종족이었던 도이치 종족들이 갔었던 충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의 낭만주의와 달리 독일 낭만주의는 묘하게 국가주의라는 것 혹은 민족주의라는 것 그것을 얻고자 했던 어떤 것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탄생시키고자 했던 열망 그것과 맞물려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됐고 이 과도한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게르만 신화라고 하는 영웅 신화들을 끄집어내고 발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재규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당시에 도이치 종족들의 어떤 삶을 규정하고 그것에서 가치를 찾아지고 그래서 프랑스 낭만주의와 다르게 독일 낭만주의는 거기에 민족주의라는 요소들이 결합되게 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배경이 바그너 음악을 탄생시키게 됐고 그리고 그 영웅주의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배타적 민족주의 혹은 배타적 국수주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고 그 결과 엄청난 유대인을 학살하게 했던 히틀러라고 하는 은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의 학살은 단순히 히틀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숨겨져 있었던 어떤 보이지 않았던 어떤 기호가 작동한 것이고 그것이 그들 안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욕망의 어떤 요소들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의 가치들이 그것을 규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르자면 오리엔탈리즘도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우리의 의학적 전통과 철학적 전통은 야만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의학은 서구의 의학이고 우리는 한의학입니다. 서구의 것을 의학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수술을 할 수 없는 한의학은 의사 자격증이 엄밀하게 보면 없습니다. 군의관으로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은 그냥 야만적인 어떤 전승되어 왔던 민간 치유의 하나의 방법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적인 것, 그것이 문명적인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규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철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그리고 칸트, 헤겔 줄줄줄줄 우리는 서양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을 철학사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한국에도 철학이 있나요? 이런 거죠. 한국 철학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동양적 사유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유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문적 전통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윤리 체계를 만들어내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는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사 하면 서양 미술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인상파전 하면은 예술의 전당에 꽉 차죠. 줄 서야 되고 엄청난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술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고사관수도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어떤 자리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었을까?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어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그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훨씬 때로는 끔찍하게, 때로는 폭압적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처음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도가도 비상도여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으로 붙여질 수 있는 것,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진정한 규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 수많은 사실들, 이 사실 속에는 어쩌면 그것이 숨겨져 있는 기호들 속에서 배치되고 이 배치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식들이, 우리들의 생각들이, 우리들의 행동들이 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자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도덕경에서 나오는 도라고 할 수 있는 것,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몇 차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도대체 우리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을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져 왔던 어떤 설화들, 이런 것들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그렇지만 우리를 규정해 왔던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떠셨는지요? 우리는 정말 사실과 진실은 동일한 것일까? 그리고 사실과 진실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촉수를 가지고 그것 하나하나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인가요? 푸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리의 반대는, 진리를 위협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그것을 위협하는 것은 확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 그렇게 믿게끔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한 그 진리를 혹은 의미를, 가치를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몇 차례 가끔씩 제가 좀 선생들을 모시는데 약간의 차질이 빚을 때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